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송대서의 배경에 이어서 송대의 대표 서가인 황상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상곡. 이 송대라는 것은 전차에 제가 전반적인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송대 문화의 어떤 구심점이란 것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수용된 관료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문화다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학문을 바탕으로 한 지식 계층들이 전면에 나선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래가지고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문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거죠. 학문을 닦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문인인 것은 아닙니다.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층 더 문학적인 수양을 겸했을 때 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른바 또는 딴 말로 시인이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학자와 시인은 조금은 동질성이 있지만 학자에서 좀 특정화된 것이 문인 또는 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제도를 통해서 학문적 바탕을 한 사람들이 등용함으로 해서 문인이나 시인이 배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문학적 또는 예술적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학자들 중에서 특히 문학적 방면에 주안점을 두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송대의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소동파를 들 수 있는 거죠. 소동파는 그림도 조금 잘 그렸고 했지만은 역시 시문장에 뛰어났던 문학계의 대표성을 띈 사람으로서 소동파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인이면서 학자이자 시인이면서 시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그 글씨를 예술적 관심이 플러스 될 때는 이 서가가 된단 말이에요. 서예를 플러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문학에다가 미술을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요렇게 특히 이 서예적 관점에서 그 글씨를 쓰는 서예적 관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황상곡이에요. 그래서 황상곡이 송대 서예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을 바탕으로 학자적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씨에서도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특히 글씨에서 나아가서 그림의 세계, 회화적 분야에까지 특별한 관심을 해서 이른바 시서화를 같이 겸했던 사람 중에서 화가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미부를 이렇게 들어서 송대를 대표하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 시서화의 대표적인 3대가를 꼽습니다. 소동파, 미불, 황상곡.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송대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3대 작가 중에서 황상곡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황상곡을 중심으로 한 소동파와 미불은 송대의 북송의 전반기입니다. 전반기 11세기입니다. 11세기 후반에 활동한 대표적인 작가글인데, 이 세 사람이 거의 20년 차이로서 거의 동시대 사람이면서 전체 북송계 남송을 포함한 북송을 포함해서 송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예술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황상곡은 11세기 45년에서 나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105년까지 60년 딱 일갑자를 살았어요. 60년이라는 세월은 옛날에는 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보통 40대까지가 보통 사는 데에 비하면은 비교적 뭐 장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상곡은 강서성 사람입니다. 강서성에 수수라고 하는 동네에서 났습니다. 수수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관이 나서 이 일반적인 자는 로직이라 쓰고 자는 로직이요. 가장 대표적인 호가 산곡입니다. 산곡이고 호가 산곡이고 말기에는 유배 생활하면서 60대에 대해서는 부옹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부옹 이렇게 그리고 작고하고 난 뒤에는 시호를 문절이라는 시호를 받게 됩니다. 산곡은 시에서도 뛰어났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글씨를 서예 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독자적인 세계를 연 송대의 대표적인 서가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옛날에 글 공부 좀 했다 하면은 다 4, 5세에 뭐 공부를 시작해가 천자문을 띄우고 뭐 그죠 사서 삼경을 띄우고 되죠. 역시 산곡도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7, 8세 때 시작을 했다 그래요. 7, 8세 때 7, 8대 때 시작을 했다고 할 만큼 일찍이 이 시나 학문에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곡의 재능을 인지한 외삼촌인 이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상이라는 사람이 숙부입니다. 숙부가 이 산곡을 이 계도를 해서 17살 때 그 시기에 대표적인 경학자였던 손각이라는 사람의 한테 선생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손각이라는 사람한테 해서 경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차적인 스승입니다. 그래서 손각도 소동해서 그의 딸을 주게 되죠. 말하자면 사위를 삼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황상곡은 일찍이 학문의 세계로 들게 되고 이 외삼촌과 손각의 소개로 30대 들어가서는 34살에 좀 돼서는 소동파를 소개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의 큰 변곡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세에 손각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23세 때 이른바 과거에 들게 돼요.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23세. 과거에 급제에서 이제 옛날에 과거에 되면은 뭐 지역에 이런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고 거기 또는 걸출하는 사람은 중앙으로 뽑혀 나가서 요새로 치면은 뭐 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기록에 보면 27세 때는 당시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에 들어가서 교수를 맡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세 때 소동파를 만나면서 문학적 관심과 예술적 관심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대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40대에서는 대표적인 관직에 교육적 관직에 올라서 비서성의 교서랑 또는 저장랑이라고 하는 요새로 치면 아주 국립대학의 교수격인 40대 때는 대표적인 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50대에 들어가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관련이 되면서 50세 이후에는 약 말년에는 유배 생활을 하게 돼요.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 어쩌면 불운한 기회가 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유배 생활을 다니는 것이 오히려 황상곡의 예술적인 발전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의 추사 선생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추사 선생도 아마 제주도 유배 생활하지 않았으면 추사차와 같은 걸출한 글씨를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학문적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말년에 50대 이후의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그의 예술적인 깊이가 더해지면서 이른바 황상곡체라고 하는 독특한 서체를 낳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상곡은 이러한 공부 송각을 통해서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동파를 통해서 동파를 만남으로 해서 시와 서를 깨우치게 되고 또한 서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는데 서의 학습 서학의 그 배경을 보면은 당시에는 왕이지 글씨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송나라 초반 송나라 태종이 순화각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발간했는데 거기에 거의 2분의 1이 왕이지체예요. 그래서 왕이지체는 그 이후에 중국 서예사의 바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왕이지체를 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왕이지체를 공부를 하고 학습한 그 배경에는 이 주월이라는 선생의 서예 학습을 했던 주월이라는 사람한테 글씨 공부를 한 1, 20년 공부를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파를 만나면서 상당히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당시에 송대 서예는 당대 글씨와는 달리 조금 더 당대의 글씨에서 나아가서 특히 당대 글씨 중에서도 구양순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당대 말기에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이 안진경의 글씨가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왕이지와 오대의 양응식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안진경의 공부가 첨가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 이후에 황상곡은 고전의 오랜 그 고전의 섭렵을 통해서 특히 당나라 글씨 중에서 당나라 초서의 대표적인 작가랬던 장욱과 회소의 글씨를 회소의 초서를 공부를 하면서 자기 행초 예술에 큰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상곡의 글씨는 왕이지를 그 밑바탕으로 하고 안진경에 이은 양응식의 어떤 서예 정신 그리고 장욱과 회소의 초서 정신 이렇게 종합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주월에다가 동파를 이렇게 소동파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천착을 함으로 해서 황상곡체라고 하는 그 왕이지의 글씨나 안진경의 행서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자기의 세계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황산곡의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황산곡의 글씨가 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대표작은 대체로 유배 생활을 했던 50년대 이후의 글씨들이 대표작으로 남아 있어서 그 작품을 대표적으로 한번 소개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황산고기가 51세 때부터 유배 생활을 하거든요. 유배를 생활해서 대표작이 이제 나오는데 거의 말년에 되어서 나옵니다. 55세 이후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남는데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 시기에 거의 1년에 대표작을 하나씩 낳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세에 지금 전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대표적으로 것을 보면은 이 동파서 한식시군, 한식시, 동파선생 시의 발문을 다룬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한해 그 이듬해는 복파신사시라고 하는 행초, 행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서, 요거 다 행서예요. 복파신사시 시가 있고 58년에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서 이런 작품은 행서인데 거의 해서에 가까운 대표적인 송풍각을 쓰게 됩니다. 송풍각. 59년에는 뭐 대표작이 사실 전하는 것은 없고 마지막 연도인 60세에 남은 마지막 작품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방전이 전하고 있고, 그리고 초서 자료로서는 역시 말년에 60세에 남겼던 200억 부유시, 200억 구유시, 요렇게 요거는 초서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대표작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서 황산곡의 글씨는 뭐 요런 필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가장 대표성을 띈 글씨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초서래요. 초서이고 이건 행서 다 행서인데 가장 해서에 가까운 것이 이 송풍각입니다. 그래서 황산곡의 글씨를 공부를 할 때 송풍각 거의 해서에 가까운 송풍각을 공부하고 나머지 이렇게 거쳐서 이쪽으로 초서를 공부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황산곡의 필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요거 1번, 나머지는 2, 3, 4에서 마지막 초서로 해서 대표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필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황산곡의 글씨를 소개를 하는데 그 송풍각을 제일 필두로 해서 하나씩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내려갈까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황산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황산곡을 쓰면서 또 소동파의 글씨도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소동파의 글씨도 하고 그 사이사이에 미불의 글씨도 또 이렇게 같이 겸해서 공부하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삼가 중에서 황산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송풍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기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